부동산 엑스팔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 방송에 태클이 들어왔어요. 참 기분이 안 좋네요. 저도 계속 지적질 방송, 태클 방송을 해왔는데 말꼬리 잡기 방송했었는데 그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를 태클 건 그 방송보다 더 심한 태클을 했는데 기분 되게 나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태클을 당했으면 또 반박을 해야죠. 요번은 반박을 위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나 아니면 커뮤니티 카페한테 물건을 중개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께서요. 그러면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중개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판례와 그리고 법률에 따라 어떤 것은 합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인지 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포털 다음 카페에 등록된 부동산 엑스파일 카페에 많은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전에 방송을 할 때 등기부등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 방송 반드시 들어보세요.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 생활을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송이라고 제가 자평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온 게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공신력과 공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시력은 있고요. 공시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공신력은 왜 인정을 하지 않냐? 공신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 공신력 있는 제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기입이 되어 있는 소유자가 공신력 있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 제3자가 그 소유자와 거래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요, 진실된 소유자가 있다면 그 진실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신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등기부등본은 제가 사기로 해서 기망으로 해서 제 소유를 한 다음에 제3자한테 매각을 하면 진실된 소유자가 이거 원래 내 거다 하면서 그 매수인한테 저한테 산 사람한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선 그 진실된 권리자가 진짜 진실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승소합니다. 저는 깜방에 가 있겠죠, 사기로. 그 부분이 제3자를 보호를 못 해주는 거죠. 만약에 공신력이 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동사는, 부동산이 아닌 동사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같은 게 없는 동산, 예를 들면 제가 담배 한 갑이 있는데 담배 한 갑이 이게 소유권자가 누군지 공시적으로 뭐가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거를 제3자한테 매도를 하면 그거는 제3자가 선의일 경우에서는 그 제가 점유를 했다는 그 소유권이 있다는 그것을 믿고 진행을 했을 때는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담배에 대해서요. 이게 동산의 공신력이라고 하고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닙니다. 제3자가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해도, 구입을 했다고 해도 진실된 권리자가 이건 내 거다라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하면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때 왜 공신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땐 등기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등기관이 형식적인 심사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법률상에 나와 있는 그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같은 집합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그 심사주의, 즉 실사를 하는 그 심사주의가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네, 안 하죠. 네, 못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그만큼 그 등기관이 시간과 인력과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는 주가 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네, 불문법이고 한국은 성문법이다.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빵 터졌어요. 웃겼습니다, 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신력의 문제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 독일이 우리나라는 게르만법을 따릅니다. 왜 따르냐면 그 일본이 그러니까 독일하고 친했죠. 그리고 독일에 많이 수학을 해가지고 네, 그쪽에 있는 법 체계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됐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 감정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일본이 지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일본의 네, 그 성문법, 즉 법률로 적혀 있는 법률이거든요. 네, 그 성문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식인들이 일본에 많이 수학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전에 네, 불문법적인 헌법 판결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께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불문법적인 즉 법률에 적혀 있지 않지만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낸 게 있습니다. 하나가 네, 뭘까요?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수도행정을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죠. 그 관련 법률이 위헌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위헌이 되냐면 그 헌법에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습상 헌법으로 서울을 수도로 보기 때문에 이 수도 행정 수도의 이전은 국민의 표결 사항이다. 그러니까 개헌 같은 사항이다. 라는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죠. 그때는 그 행정 수도가 세종시로 갔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지금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 물론 불문법적인 그 이벤트 이슈가 하나 있긴 했지만 우리는 나란 성문법을 했죠. 그럼 성문법하고 불문법 차이 때문에 뭐 공신력을 인정을 받지 않는다라는 논조라면 스웨덴이나 독일 다 그 공신력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민법에 다 적혀 있거든요. 난 그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반박 방송을 했을 때 정말 웃겼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등기관이 그 현실적으로만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요건만 맞추면은 우선 등기를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려면은 그 사실관계를 전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그게 왜가 가능하냐? 거래상에 그 로이어 즉 변호사들이 다 끼죠. 법률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공신력을 주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기간도 되게 많이 들고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저를 방박했던 그 방송을 하시는 분이 무슨 뭐 논문인가 자료를 읽어주더라고요. 네,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면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왜 형식적인 심사를 하겠습니까? 등기관이. 돈과 전문성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말이 틀렸나? 나는 맞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에, 부언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모른다고. 네, 제 말에 대해서 이 말은 맞다라는 자료를 읽어주면서도 내 말은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휴, 참. 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뭐, 그 말꼬리 늘러잡기면 항상 많습니다. 아유, 뭐 지금 지구 단위계 얘기 그 방송했을 때는 정말 웃었는데, 아, 진짜 뭔가가 예를 들면 보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이분도 제가 이 말 하는 거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이분은 왜 우리나라가 성문법 그러니까 게르만법을 따르는지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들통이 나냐면 이분은 민법 총칙 한 장 안 읽어보신 분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민법의 첫 페이지에 나와요. 우리나라는 어느 법제를 따르고 그 이유가 뭔지 역사적인 부분을 다 얘기해줘요. 어느 뭐 각서라고 부르는 네 여러 가지 민법 책을 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분이 조금이라도 들춰봤으면 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수험서에도 나올 거다 아마. 아유 진짜. 그러니까 그거 한번 못 읽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재개발에 제가 뭐 LH가 들어갔다 해서 무슨 뭐 단어적인 부분 아닙니다. 제가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분하고 좀 티격태격했고 어떻게 보면 악연 같은 악연?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는 뭐 그게 크게 그게 없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재개발, 그렇죠. 재개발, 뭐 아주머님들 다 재개발이라고 얘기하고 뉴스에서도 구룡마을 재개발, 이거 재개발 지역 아니거든요. 재개발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혀 틀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용산 재개발, 거기도 뭐 재개발이 아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용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 그거를 명확하게 찍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 단어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LH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뭐 기자들 그렇게 쓰죠. 그냥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고 다 쓰죠. 아줌마들 다 아줌마들 막 재개발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분은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동산 지식이 아줌마랑 동급이라는 얘기를 자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남까기 방송은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는 좀 언급 자체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부동산 투자회사나 아니면은 부동산 카페에 물건을 권유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거는 중개입니다. 물론 그 카페의 명의자나 아니면 그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걸 하면 그럼 자기 판매이기 때문에 자기 거를 파는 거기 때문에 중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네, 행위 그것을 알선하는 게 바로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그 공인중개사의 아니 그 부동산 중개업이 법률 행위면 변호사밖에 못합니다. 법률 행위의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그 부동산 중개업은 무슨 행위냐? 사실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서울시역의 모 지역에 되게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못한다라는 게 예전에 변호사 한 분이 개설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너 변호사잖아. 이거 개설 등록 안 돼.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분이 너무 열받아서 행정소송에 갔죠. 거기에서 판결이 면판결이었습니다. 이거는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는 변호사는 할 수 없다라는 면판결을 내렸죠. 여러분께서 지금 강남에 유명한 그 트러스트 부동산 아시죠? 이게 변호사 세 분께서 하시는 건데 나 그 진짜 변호사라는 집단이
네, 물론 기득권이 많이 있고 진짜 나쁜 집단이라고 봐요, 솔직히. 법률 서비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 못 받는 이유가 안 풀어줘서 그래요. 기득권 중에 최상층 중에 최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집단들이요. 근데 지금 트러스트 부동산은 99만 원 부동산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머리가 왜 좋냐고 보면은 최근에 그 강남의 최고의 그 최고가를 이루는 아파트 단지와 MOU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 법률 자문에 대한 아파트 분야하고 법률 자문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소송을 100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 소송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서민들은 법률 서비스 잘 못 받죠. 근데 강남권에 있는 그런 잘 사는 동네, 그리고 집가가 항상 비싼 동네, 그런 데에서 MOU를 체결을 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 사업 합장성, 왜 중개사들은 그거를 몰랐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건 중개사들이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위한 방송을 제가 나중에 섹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요번엔 좀 넘어갈게요. 그럼 트러스트 부동산은 법률 위반이냐? 법률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맞습니다. 그럼 100%고요. 1심 재판에서는 근데 트러스트 부동산이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죠. 그리고 그 사업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되게 확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심에는 100% 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 질 것 같습니다. 1심은 왜 이겼냐? 1심은 이분들은 당연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배심원 재판을 했어요. 국민 참여 재판을 했는데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중개해줘. 그리고 99만 원이야. 그러면 변호사 손을 들죠, 당연히. 서비스 최종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은요. 요번에 물론 그 승소를 할 거예요. 제가 2심에는 그 중개업 협회에서 승소를 할 건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승소해서 우리 그 시장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협회 그 아저씨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개업 얘기한다는데 갑자기 제가 좀 정치적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하튼 중개업은 뭐냐? 중개업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의 권리를 알선하는 게 바로 중개업이라고 하죠. 근데 업자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희 위에 형만 셋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내 집 좀 팔아줘. 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중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법률 위반일까요?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에 대해서의 피를 받거나 일정의 수고료나 사무적인 그 비용은 용인을 합니다. 피를 좀 받거나 두 번째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상시적이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니에요. 계속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 공인중개사가 유일하게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뭐죠? 경매 매수 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개사가 그걸 할 수 있죠. 원래는 그게 그 법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계속 그 법률 행위의 대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중개사한테도 주니까 법문사에서 난리가 났었죠. 예전에. 많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매수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가 제3자 제가 써가지고 친인척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한 번 정도는 대리 입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시적으로 가면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죠.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되는 건데
중개업은 상시적으로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알선을 하면 중개업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가 권리금은 어떨까요? 상가 권리금. 자, 우리가 그 상가 권리금은 이게 판결이 또 나왔어요. 상가 권리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정이라고 좀 많이 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가 권리금은 되게 추상적이고 대표적인 지하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상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상가 저 중개업을 차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나 권리금 내 손에 한 3천만 원만 지어줘. 나머지 너 다 가져.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개업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아닌 그냥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상가를 중개를 했다.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자, 그 판결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판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상가 의뢰를 받고 중개업을 해줬죠. 근데 그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가장 심하게 따지는 게 중개수수료예요.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받고 여러분께서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진짜 너무 고맙다 하면서 한 20만 원 더 줬어요. 그럼 3개월 정지 맞습니다. 고마워서 줘도 물론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긴 하지만 이게 위반은 그렇습니다. 저는 15,000원 받아가지고 1개월 정지 받은 사람도 봤어요. 네, 그걸 되게 심하게 따지더라고요. 수수료, 수임료라고 하죠. 지금 그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가다 수임료를 받은 거예요. 상가 하시는 분한테. 근데 그게 공인중개사가 승소를 했어요. 네, 행정처분을 내렸고 아마 이건 가다 수수료로 당연히 거기서는 행정처분을 내렸겠죠. 구청에서.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그거를 행정소송 갔는데 중개사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돼야 중개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율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가다 수수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아도 그거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컨설팅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승소를 했죠. 왜 그러냐면 중개 수수료와 상가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상가 수수료인지 이거는 중개 수임료인지 어디가 컨설팅 비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명판결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게 명판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개업 협회가 진짜 바보가 뭐냐면 그때는 되게 좋아했겠죠. 야, 그러면 상가 수수료 좀 우리 더 받아도 되겠네? 바보인 겁니다. 중개업 협회였으면은 반드시 상가 수수료에 대해서 법률 수수료에서도 중개요율 따져야 된다라고 성명을 냈어야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상가 수수료 중개에 대해서도 중개사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야죠. 제3자가 못하게. 자, 지금 상가 중개하는 사람들, 상가 중개사 하는 사람들 위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니네는 상가 중개하는 거 아니다. 상가 권리금 중개하는 거다. 컨설팅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갑자기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여하튼 근데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 중개업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은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하려면 그게 전문성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담보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설정을 해야죠. 이제 실질적으로 개설 등록하면 보증보험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설 등록 번호가 나오는데 등록 번호만 나오면 아직 개시를 안 하더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은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등록 번호가 나오면 중개업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투자회사나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 카페에서 그 물건을 권유를 한다. 이건 100% 걸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보시죠. 중개사를 한 명 고용했어요. 네, 중개사를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개를 해. 네, 이 물건 되게 좋아. 땅을 팔아먹어. 그 다음에 중개사한테 도장 찍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개사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입니다. 자, 중개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알선이라고 했습니다. 알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장은 누가 들어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도장을 찍은 그 부동산이 알선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중개사, 도장 찍은 중개사의 밑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법이 아니고요. 진짜 뭐 예를 들면 A 회사가 있습니다. 땅을 팝니다.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어요. 네, 자기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 돼 있거나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 않는 다른 건 다 중개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차명으로 해도 중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면서 직원을 공인중개사예요. 그 공인중개사를 개설 등록시켜요. 네, 그 다음에 그 땅을 팔아먹으면서 중개사한테 야 여기 도장 찍어. 그거 100% 네, 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근데 현실상으로는 힘들죠. 네, 잡아내기가 힘들죠. 네, 그걸 잘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도장 찍으러 가셨어요. 네,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때 물어보세요. 중개사세요? 한마디 물어보세요.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100%죠. 그럼 뭐 물론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이 중개사다. 그러면은 우선은 주력적으로 물건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명함을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으시고 계약서 들고 나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 대표의 명함하고 계약서 상에 있는 도장하고 구청에 가서 이 대표로 돼 있는 분이 여기 그 도장 찍은 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맞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아니면 바로 구청에 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법인에 부동산 중개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중개법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법인, 네, 노무법인, 그리고 그 법무법인 따로 있죠. 네, 중개법인도 따로 있습니다. 중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인의 업종에 부동산 중개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그게 법률상 위반이거든요. 중개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그냥 법인인 거고요. 그 등기부등본 그거 떼가지고 바로 구청 가면 해결이 됩니다. 중개법 위반도 꽤 커요. 이게 우리 중개업 협회가 머리는 나쁜데 저돌적인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참 중개업협회 참 웃긴 게 2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무슨 변호사, 네, 중개사, 회계사, 무슨 사에서 직렬, 직렬에 법률이 있는 거.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 세무사법 있을 거예요. 있나? 여하튼, 네. 그 법률을 가지고 있는 직렬입니다. 선비사자 쓰는 거고요. 네. 20만 명이나 따고 있는 이 자격증에 협회라고 하면은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가 켜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예. 맨날 내분 일으키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참나 웃겨가지고 진짜.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중개업은 네, 파고 들어가면은 커요. 네, 그리고 걸릴 것도 되게 많고요. 네, 여러분께서 투자회사에서 다른 소유의 물건을 판다. 그건 100% 중개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나 계약금 집어넣는데
이거 물건이 아닌 것 같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캔슬 거거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회사들도 그 완비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벌어져 놓은 게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의 법률적인 것들을 착착착 준비하고 가는 거죠. 투자회사 아무나 차리는 거 아니에요. 다 존경해요. 네, 투자회사 차리는 사람들도.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투자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자, 오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